교육감 영수님. 네, 그렇죠. 어디셔야 되는데. 아침밥 못 먹었으니까 일찍 오셔도 뭐 제가 조사라서 그랬대요. 가운데 앉으셔서 예예 조금 얘가 불편하게.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이번 주에 또다시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번 2강 첫 번째 강의 주제는요. 전북의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전라북도 김승원 교육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온 국민이 교육부 장관인 교육의 허상과 문제를 좀 진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대성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교육을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창의적 교육을 위한 예산과 조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을 정말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김승환 교육감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국회의원 김선주 의원님 사무소에 와서 강의를 하자가 좀 그렇네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인데 그것도 토요일인데 나오시네요. 그 의장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네요. 아니 지금 상당히 몇몇 의원님들이 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 표창을 같이 했는데. 그러세요. 네. 이 목차는 보내주신 목차입니다. 제작한 목차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일종의 OEM 상입니다. OEM? 저도 괜찮습니다. 목차 무시하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호상과 문제 진단인데요. 세계 주요 20개국 행복 순위인데 이 자료는 영국의 입소스몰리에서 낸 자료입니다. 지금 조금 맞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스웨덴, 캐나다, 호주는 다 80% 이상, 85% 이상은 좀 나오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64인가요? 근데 저것도 지금 우리의 저 수치도 사실은 약간 포장된 수치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수치조차도 영국에서 산도에 행복시기 때문에 좀 많이 잡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담론이라고 할까?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행복국가, 그리고 학교조차도 앞에다가 행복학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실제와 허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교육인데요. 황선준 박사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스웨덴에서 교육 성장을 했었어요. 한국인인데 그리고 그 부인은 스웨덴 사람이고 그 사이에 아이를 셋 낳았어요. 현재 그쪽에 살고 있는데 중간에 그 부부가 합의를 해서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산 적이 있는데
도저히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의 양식 이런 것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 다시 다 망치겠다. 또 부부 합의하에 다시 또 가 있어요. 이름이 황레나라는 분인데 황선준 박사와 그 부인 황레나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부모로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근데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라는 책인데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내 아들, 내 딸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다. 바로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지금 부인은 거기에서 전문 상담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박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입니다. 우리는 그 정답 찾기, 주입식, 암기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스웨덴은 문제 해결력 비판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학생이 수업의 객체고요. 스웨덴은 토론과 협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석차 위주고요. 스웨덴은 학생들의 석차가 없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평가 위주, 그래야 줄을 세우니까요. 그런데 스웨덴은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서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해답을 찾는 수업이 아니고 정답을 찾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 솔루션은 여러 가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스웨덴에서는 맞았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수업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말 설명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답이 뭐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 주입식으로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상해 임시정부가 옮긴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를 스웨덴에서 만약에 한다면 상해 임시정부가 꾸었던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암기하잖아요. 해정태세 분단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스웨덴에 갖다 놓으면 그래서 그 세조가 있으면 세조의 그 계유정난 이것이 조선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안을 토픽을 딱 주면 거기에서 문제가 뭔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지난번 4.16 세월호 참사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배 안에 스웨덴 아이들이 타고 싶다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선생님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왜를 물어보는 걔네들은. 평소 수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거기에 답변을 또 해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걔네들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 최종 결정은 스웨덴 아이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있을 거냐 나갈 거냐 그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의 성인이 50살, 60대 되고서도 계속해서 정답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글쎄 내가 볼 때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 그 순간 이렇게 약간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에 오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정답 맞췄다 보니까 내 생각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면 그냥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개심을 품는 거죠. 교육, 어려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대한민국은 학생이 수업의 객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쟤네들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토론식으로 나가요. 토론식으로. 그리고 협력은 우리나라 교실에도요. 원래 협력의 원형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교육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교실 내에서 공부를 좀 잘한 애가 좀 약한 애를 가르쳐줬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한 애가 잘하는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봐.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그냥 내 친구하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업도 원래 협력성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분리수거가 심해지면서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친구는 오로지 경쟁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토론과 협력을 하고 얼마 전에 도교육청 바로 옆에 그 우림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그 학교가 지금 독일의 헬레네 라메슐레, 여기는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라고 말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왔어요. 또 교사도 왔다 가고 남학생 2명이 2주 동안 우림중학교 학생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돌아가기 하루 전날 우리 그 장학사 한 분이 쭉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뭘 느꼈는지 물어봤거든요. 이걸 물어봤답니다. 너희 학교와 이 우림중학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뭘 들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뭘 믿을 수 없냐? 그러니까 이 학교는 수업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 학교는 어떠는데? 우리 학교는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한 70% 말을 하고 선생님은 30%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의 객체가 아니고 수업의 주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이고 저희 석차 위주로 하잖아요. 우리는 석차 위주로. 석차 위주로 하기 위해서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대학 교수들이 교육부 관료 하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교과서 수준 높이기를 하고 있고 교과서 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살인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혹시 아세요? 우리 중3 수학 교과서를 미국에 갖다 놓으면 고3 수학 교과서입니다. 그 정도로 높아요. 살인적으로. 그러니까 사교육 유발의 주법 이게 국가, 정부, 교육부랍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됩니다. 서울대 자연대 명예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네, 교육감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지금 교육감이 교과서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거 어려울 겁니다. 혁명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이건 어려울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학 교수, 특히 서울대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 이걸 놀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교수님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가 있잖아요. 이것이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2012년 12월에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저기 초청받았어요. 그 야당 후보 문재인 후보 교육감 몇 사람 좀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식사 같이 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참고도 다니냐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 되면 다른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육이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거 잡으세요. 이것만 잡으면 대단한 업적을 세울 겁니다. 저기 안도현 시인이 원광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그 안도현 시인의 시를 가지고 속칭 스카이대학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수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런 대화가 나오냐? 석차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카이대학 문과 계열 보면요. 거기에서 유명한 작가가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자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글을. 근데 머리는 중요한 이 사람들 뭐 하냐? 평론가는 다 거기서 나와요. 남이 쓴 글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저 석차는 없다. 이게 아주 그 극적인 말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핀란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사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보면 항상 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교사들이 핀란드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기는 피사 성적에서 항상 일기를 갖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 교사한테. 그랬더니 그 교사가 발음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일일도 나와요? 그러더래요. 그냥 그쪽 교사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라가 몇 등이냐 관심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 내가 지금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거 관심.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요즘에 이제 우리도 조금 서술형, 논술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전북은 어떻게 바꾸냐? 우리 전북에서는 지금 6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필평가 없는 학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저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만 쭉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합니까? 시험과 평가는 다르죠. 평가는 교사가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사 나오네요. 우리가 피사 성적은 높습니다. OECD 30개국 중 주요 국가 피사 점수 및 학습 효율화 지수인데요. 우리가 저기 나오죠. 지금 한국이 나오잖아요. 이쪽이 두 번째. 네덜란드, 일본 나오고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보면 65.4라고 나오죠. 그것이 학습 효율화 지수인데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학생이 책상머리에 오래 앉으면 공부 잘하냐? 이런 말 아시죠? 핀란드와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2배입니다. 우리가 2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한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벌써 동네에서 놀고 있어요. 숲에 가서 놀고 있고, 부모와 같이 놀고 있고. 그쪽은 뭐 노동자라고 해봐야 4시 다 끝나버리잖아. 공부는 1시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떨어진다. 근데 저 학습 효율화가 떨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행복지수가요 완전히 저기 바닥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가 부동의 1위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예. 여기에 우리는요 공부 잘하냐. 근데 저 공부 잘하는 게 뭐냐면 점수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민주주의라고 물어보면 뭐 다수결,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이런 말을 다 해요. 하는데 민주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요 공부하러 외국 유학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요 정말 자기 아내한테 잘합니다. 설거지는 기본이고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인천공항 딱 도착하면서 가방 끌고 나오고 가방을 자기 아내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끌어 이렇게. 이게 그 우리나라 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민주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그 책임자 위치, 기관장 위치에 있으면 전부 다 아내를 지배 대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함께 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터나와가지고 빵 셔틀 이런 게 달려있어요. 근대성을 뛰어넘는 창조적 교육을 향하여 인데요. 이제 미래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건 이제 지금 방위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면 어떻게 되냐. 쳐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하는데 요즘에 아시죠? 그 전주에서도 보면 각종 그 시민들 독서 토론 모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웁니다. 우리 여기에 그 전북 교육문화회관 거기 보면 다양한 강좌가 있는데 계속해서 풀로 차요. 그래서 평생 학습하는 거, 이거는 우리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고도 계속해서 사이버 교육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과 지식의 융합인데요. 과거에는 국어, 도덕, 사회를 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한번 수능시험 출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법과사에 출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출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옆에 과목까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주제는 같은데요. 이것을 법과사에서 내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내고요. 정치경제에서 내고, 그 다음에 윤리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 민주주의 있죠? 그걸 하는데 세 군데서 다 내는 거야.
세 군데 다녔는데 세 군데 설명이 다 달라. 근데 아이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세 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저기 수학과 미술은 전혀 별개 같죠. 수학과 미술은. 근데 수학과 미술을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태 환경 공동체 평화인데요. 이건 이제 생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툭하면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보면 끝없이 파헤치잖아요. 끝없이. 왜 파헤치는지 그 이유는 선생님 안 들으면 잘 아시죠. 끝없이 파헤쳐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공동체인데 저게 지금 유럽이 이미 저쪽으로 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가버리고 이제는 서로 이해관계 대립하는 그런 삶으로는 안 되고 함께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평화 있죠. 평화. 이스라엘이 계속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지구상에 이 순간 바로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리고 한 2년 정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장 피해가 많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군사상의 용어. 무기를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상품이거든. 상품의 목적은 소비거든. 무기의 소비처는 전쟁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대국이 살기 위해서. 분명히 끝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책 중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숭홍빙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 숭홍빙,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정말 내가 읽은 책이 뭐지? 화폐전쟁이라고 했어요. 화폐전쟁 그게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1권만이라도 읽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조종하는 건 다 자본이구나. 그리고 한국전쟁이 종전이 53년 7월 27일인가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결정했구나. 저기 나가사키에다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야 전쟁이 끝나냐? 그게 안 했어. 끝났구나. 근데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 자본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됐구나. 이런 것을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국에서 굉장히 힙한 책이고, 그 책을 보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지?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평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저 환경도 이제 우리 신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독일 대학생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중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방 한번 보자고. 가방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방 한번 보자고 해서 안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이요. 그게 자기 물컵을 갖고 다닙니다. 물컵을 가지고 다녀요. 그걸 쓰거든요. 저 정도. 아주 작은 컵이거든. 좀 큰 거, 걔네들은 양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커피 받아 먹고, 물 받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러면 쪼잔하다고. 남자가 되나. 그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저 개별화 다양화 있잖아요. 개별화 다양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교육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하는, 그 색깔대로 그대 존중하는, 그 색깔대로 가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것이 모임에서 다양성을 띠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야 한다. 다음에 해외 학교 혁신 사례입니다. 혁신학교가 있고 학교 혁신이 있는데요. 혁신학교는 지금 우리 본에 10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학교는 바로 그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학교 혁신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걸 말하죠. 스웨덴 푸트룸 미래학교인데요. 여기에는 스콜라 2000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고,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저기 저희 위원장님 작년에 하셨을 때 교실 수업 들어가 보셨죠? 예, 그 선진국에 보면요, 교실에 들어가면요, 항상 교사가 2명씩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누가 자신 있는 게 있으면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되면 바톤 터치를 해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관찰하면서 그 교사가 또 가르치는 걸 지켜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사를 부탁할 수 있나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써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여기 의기로냐 이거 물어봤더니 정규교사래. 정규교사를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값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인마다 다르죠. 학생이 운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제 중심 학습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지금 우리 전라도에도 서서히 주제 중심 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주에 전주 신동초 혹시 지역구 누구신가요? 그렇죠. 신동초. 예, 거기 신동초가 규모가 좀 있는 학교잖아요. 있는 학교인데 작년 1년 동안 바로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간 게 아니고요. 6학년 한 학년만 혁신 학년으로 했어요. 혁신 학년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6학년 그 아이들이요. 그 앞에 1년 앞에 나간 아이들 있잖아요. 1년 선배 아이들. 얘네들하고 의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생겨버렸냐. 얘네들 1년 동안 주제 중심 학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책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만들어낸 책 한 권 구입해서 한 거죠. 그래서 주제 중심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IC 활용, ICT 활용, 그 인터넷 기반 학습이죠. 그다음에 팀별 협력학습 중시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 개개인의 발달의 중심을 둔 과정학습입니다. 우리는 과정학습이 아니고 결과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학습을. 과거라고 하는 것은 50대 이상을 가리키는 건데요. 우리 최찬호 의장님 공부학습 때만 하더라도 수학 문제 풀 때요, 답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답은 틀려도요, 푸는 과정까지 뭐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답만 가지고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학습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스웨덴에서 약 10% 정도 이게 스콜라 2000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거에 쫙 하는 게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그다음 핀란드 가면 라또 까르타노 종합학교가 있는데요. 헬싱키 대표이 혁신학교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무학년제로 움직여요. 7세부터 16세까지. 그러니까 7살 먹은 애가 8살, 9살 그렇게 학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학 기간은 9년이고요. 9년이고, 그 다음에 개별화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요. 행정은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님이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행정은. 학생도 운영위원회. 예, 학생도 운영위원회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가요.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그 행정 때문에 교육이 많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계속 지금 망가지고 있고, 미국을 예로 들면요,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가 미국의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1년에 1건 내지 2건입니다. 공문을 안 보내요. 우리는 교육부가 거의 날마다 공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혹시 그 미국에 가실 일 있으면, 학교 가실 일 있으면 비lan서한테 교무실 어디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무실 어디냐고. 그럼 처음에 말을 못 알아들어요. 교무실이 뭐냐고.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한번 이제, 그러냐고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기 티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교무실이냐고 했더니 여기서 쉬었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교무실이에요. 그게 다르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교사 외에 다른 인력은 별로 없지만 꼭 있는 것은 상담교사, 사설교사, 이런 파트는 꼭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인력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에는 저기 어떤 교육부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 주정부에서 하고요.
그 주정부에서 교사를 직접 뽑는 게 아니고 독일은 학교마다 교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학교 가면 거기서 교사하는 거예요. 교장도 그 학교에서 뽑아요. 학생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전북교육청의 학력관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참학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지식 이해,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응용하는 거 나가는데, 우리가 전북교육청은요, 이게 기초지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본에 충실하자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또 그런 말 많이 하죠. Back to the basic. 전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히딩크가 강조했던 것이 기본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5대0으로 A매치를 지면서도 끊임없이 기본기가 했어요. 히딩크가. 그래서 이 기초지식을 철저하게 중시한다. 그래서 어떤 아이도 기초지식에 미달한 아이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은 유럽형입니다. 미국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거. 저기 자기 주도적 하면 저게 영어로 형용사 뭐 셀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디펜던트. 그 특별검사 아시죠? 특별검사 하면 어떤 날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요. 뭐 스페셜 카운슬은 스페셜이 아니고 인디펜던트예요. 누구 지시도 안 받는 거예요. 대통령 지시도 안 받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력 중요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감성이 많이 메말랐어요. 2011년 일인데 익산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윤동주 별에는 밤 있죠? 그걸 쭉 설명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더래요. 그 좋은 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 왜 이런 시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는데 그러다 바로 깨달아 보더래요. 아, 우리 아이들은 별을 할 시간이 없지. 근데 이 아들은 무슨 감성이 나타나겠냐면 그래서 지금 2기 때, 제가 교육감 2기 때요,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 좀 컨디션을 주자. 잠 좀 자게 하고, 정신이 좀 맑게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정을 해서 컨디션 낮추기를 할 것이고, 그때 이제 아마 가장 큰 장애물은 엄마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들이 아이들 빨리 학교 보내놓고 헬스하고 사우나를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 엄마들 의견만 잘 이렇게 설득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인데요. 그 이주호 장관 체제에서 체력을 나눠해놨습니다. 이름하여 집중 이수제거든요. 음미체를 집중 이수제라. 그래서 체육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한 학기 했으면 나머지 5학기 하지 마라. 이게 집중 이수제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2012년 2월에 학교폭력 통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체육을 강화하네요. 체육을 강화하래요. 배로 또 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부해버렸어요. 우리는 못한다. 왜 못하냐고요. 아니 갑자기 체육 강사를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나는 강의급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못하겠다. 갑자기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냐. 그리고 그 당시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그 지침도 거부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전주 시내 중학교 중에 한 90% 이상이 이미 6학기 하고 있어요. 우리 전부는. 교육부 안 따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력을 중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인데요. 어제 봤어요. 어제 어떤 그 초등학생 학교부 시험문제죠. 평소 웅장하다고 느낀 것 한 가지를 써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뭐라고 쓰냐면 엄마 뱃살. 그냥 자기가 쓰게 만든 거예요.
이 아이는 또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다. 초등학생인데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근데 오늘 그 책을 또 사오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지가요,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꾸 손대가지고, 막아대요. 손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남겨두자는 거예요. 저기 재작년인가요? 그 MBC로 고창훈 기자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삼천초등학교 그 아이가 쓴 시를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혹시 분 기억나세요? 그 아이가 쓴 시가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제목이 기억나세요? 배우시실란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슬프겠다. 첫 번째 눈은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해. 첫눈만 기억해. 2등, 3등이 있어야 1등도 있는 건데 첫눈만 내리면 재미없잖아. 두 번째 눈, 세 번째 눈 내려야 겨울에 신나지. 이게 3학년짜리 시예요. 이게 3학년짜리 시예요. 이 아이들 시는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개수가 있는 아이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아이들 쓰가 어른들이 훔쳐요. 그래가지고 지 이름을 찾아 내는 거예요. 내가 차마 저 시인이 그러겠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아이들 지 것을 누가 훔쳐갔다 놓고 몰라요. 그냥 쓰고 끝나는 아이들. 저게 동시와 어린이시 구분하십니까? 동시와 어린이시. 동시는요, 어른들이 쓰는 아이들 시의 시고요, 어린이 시는 아이들 직접 쓴 거예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요, poems for children 하면 이제 동시고요. children's poems 하는 것은 어린이 시. 근데 그 어린이 시를 훔쳐가지고 동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전체에 좋아하는 지금 교육부가 학교폭력 없애겠다고 하면서 뭐냐면 아이들 강하게 압박하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징계하는 게 끝나지 말고 앞길을 막아버리자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서 이 아이가 대학 갈 때 전형자료를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이 그걸 거부했죠. 엄청나게 많이 싸웠는데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KBS 1의 CFI 431 거기에서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못한 좌절돼버린 학생들 숫자, KBS가 밝힌 숫자가 작년에요. 350여 명입니다. 못 갔어요, 그 아이들이. 전라북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 학교혁신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혁신학교, 혁신은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를 1, 2, 3, 4로 정했습니다. 1. 학력과 인성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혁신과 학습 공동체에 지향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발성, 민주성, 동료성에 기반한 도수학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유와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형성 운영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 구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방적 학교 운영을 한다 하는 건데요. 저 목표 1, 2, 3, 4를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관통하는 건 뭐냐면 학생 중심이고요. 그리고 자발성 중심이고요. 그리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게 그 학력과 인성을 그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맞물려 가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교사 연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 인성을 개발하겠다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답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훌륭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때,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과 인성, 동일성과 가끔 학부모님께서 그래요. 교사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사, 이게 어떻게 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관들 인성 좋던가요? 우리나라 장관들 인성 좋아요? 왜 그런가?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사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문제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가면서 이제 그 말을 들어야 되나. 그 다음에 저 나머지 이제 쭉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요. 저기 우리 전북혁신학교가 다른 혁신학교, 다른 지역 혁신학교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지역은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기형 혁신학교, 전남형 혁신학교, 강원형 혁신학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의 혁신학교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혁신학교예요. 어디 형 할 때 하나 타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타입을 만드는 순간 이 다양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북 혁신학교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101개의 혁신학교가 있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다리로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벨트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물 먹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또 그 물을 먹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물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이 가장 많고 중학교는 20몇 개로 줄어들고 고등학교는 5개밖에 안 돼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 주목할 학교가 신흥고등학교입니다. 거기 역사도 있고 규모도 상당히 큰 학교잖아요. 근데 혁신학교 하고 있습니다.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졸업생을 낼 건데 그 학교 처음 혁신학교 한다고 할 때 교사들의 다수가요. 굉장히 시니컬 했어요. 혁신학교도 하고 있네. 그러면 아이들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이거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이거 바뀌네. 뭐가 바뀌냐? 자기들 생각이 바뀌더래요. 이게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언제 신흥고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서 진행하는 쭉 보세요. 그러면 이 학교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사실은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 사실 공립이 전주고 전주여고 전라고 이런 데가 먼저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이렇게 교사들이 완전히 자세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교사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는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러고. 혁신 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아까 자발성 아시죠? 스스로 의사가 돼요. 근데 이번에 지금 신흥고등학교가 이번 졸업생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된 걸 나타내면 그러니까 급속도로 확산될 거예요. 신흥고등학교 했네. 약간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하려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학교혁신에 대한 중단기 발전 과정인데요. 학교혁신을 통한 산학력. 우리는 이제 학력신이 그러는데 점수 높이잖아요. 사실 학력신단이. 근데 그거가 안 된다. 산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능력. 그리고 한번 자기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영원히 삶에 적용되는 그런 능력. 지금 우리는 점수 따기 계속 하거든요. 가장 기획적인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이 끝나면요 며칠 내로 각 고등학교마다요 트럭들이 들어갑니다. 아이들 책 다 실어 날려요. 고문 페이지 세계 어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아이들이 그 책을 다 버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는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다. 한번 알면 그것을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수학에서 포물선을 배우면 농구할 때 이게 포물선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수학에서 배운 것을 체육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업종 교육 활성화인데 우리 그 전북에서 농산업종 교육이 죽으면 학교가 죽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다 아시죠? 하나 학교 없어지면요 그 학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그냥 급속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산업종 교육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권 우호적 생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인권 친화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친화적보다 우호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권 우호적 생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핵심 역량 중심 저게요 지금 OECD가 말하는 겁니다. 미래 학생들은요 핵심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단순 암기 뭐 지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 학교 업무 최적화인데요. 저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학교 교원 잡무 경감 이렇게 하니까 행정직이 굉장히 반발을 해요. 그럼 우리가 다 지키고 쉬운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육부가 공문 안 내려보내고 교육부가 사업 안 하고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가만히 있을수록 학교가 행복하거든요. 교육부가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학교의 업무를 가능한 최적화하고 저 자신부터 학교의 업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학교로 가면요 어떤 경우에도 부담스럽게 브리핑 못하게 합니다. 그 브리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료 만들어요. 그 자료 누가 만들어요? 교사들 만들어요. 그래서 브리핑 일제 못하게 해요. 근데 제 나름 브리핑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얼굴입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 얼굴 가만히 쳐다봐. 그러면 잘 나가는 학교 아이들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학교는 벌써 아이들이 힘들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 딱 들어가요. 어떤 때는 이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그냥 급속히 들어갑니다. 근데 교실마다 아이들이 막 놀아. 깍깍하면 놀아. 그 학교에 학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막 혼내는 소리 나잖아요. 그 학교에 학교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든 즐거워야 된다. 배우는 것도 즐거워야 된다. 비록 얘가 성적은 꼴찌를 하더라도 학교 가면 즐거워야 된다.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보편적 교육복 체계.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출발할 때 그랬죠. 고교 무상교육 있잖아요. 근데 선언해놓고서 안 하고 빼버리고 하도 압박이 심하면 하는데 그것을 지방정부에 펀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리과정이 있죠. 3세에서 5세. 국민 앞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떠 넘겨버리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1년에 몇백억씩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 교육 예산이요. 지방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제가 처음 교육감 된 2010년에요. 우리 그 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요 14%였습니다. 근데 지금 5%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냐? 얘네들이 계속 특별 교복금 사업을 만들어내가지고 매칭 펀드를 합니다. 처음에 5대5, 4대6 하다가 나중에 펀 넘겨버려요. 또 사업 또 만들어. 하다가 또 펀 넘겨.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보통 교복금도 쓰는 데요. 보통 교복에다 쪽지를 달아요. 쪽지를 달아보니까 보통 교복 말만 그렇지 사실은 특별 교복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까지 내려왔고 그냥 더 내려가겠죠. 근데 사실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의도가 뭐냐 모르고 있을까? 알고 합니다. 그럼 뭐냐? 결국에 지방자치 또는 지방교육자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위축시켜버리는 이런 작전을 얘네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민주학교문화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진로교육 레이싱하고 진로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고로 그 독일 경우를 보면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이때 인턴십을 나갑니다. 4학년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 벤치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로교육 하는데 우리는 이제 좀 늦었긴 하지만 금년부터 진로 체험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보도에도 나왔지만 제가 교육감실도 다 열어버립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감실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있다 그 시간에 그렇게 있게 하고 이제 결장을 다 보고 음식을 보고 그래서 그 의도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거 꿈 직업 이야기합니다. 꿈과 직업은 다르죠. 꿈 직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봐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쭉 보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각각의 관설을 잡는 겁니다. 나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유치원도 열고, 그 다음에 매스컴도 열고, 혁신도시에 지금 내려와 있는 공기업 중이에요. 공기업 중에, 오늘 왜 이렇게 기업 끊기지? 상당히 큰, 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거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열기로 했습니다. 진로교육을 위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해서 쭉 연락할 거고, 그 다음에 교직원 능력 발현을 위한 지원 체제. 저 교직원 용어 아시죠? 교원 플러스 직원, 이게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능력 발현을 위한 지원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 17대 전북교육감 공약인데요. 4대 비전 10대 과제를 했습니다. 4대 비전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참된 협력을 신장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 협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육 정의 및 교육 복지를 확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공약을 할 때 5대 비전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저가 재구성했습니다. 5대 비전 안 되겠습니다. 4대 비전으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10대 과제,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학교 혁신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수준을 제시하겠다. 저희 아까 혁신학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전북의 혁신학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냐면요. 대체로 학력이 다 향상됐습니다. 혁신학교가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초등 혁신학교 보면 기초학력 기다려성이 거의 없어요. 학교 폭력 없고.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즐거우니까. 아이들이 즐거우면 안 싸웁니다. 그 다음에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시작하고요. 참여와 소통 강화하고 민족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 교장이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이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장은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협력한다. 이제 거버넌스를 말하는 거죠. 혹시 그 진안 고향인 분 계십니까? 그 진안에 보면 요즘에 교육협동조합이 뜨고 있습니다. 저쪽에 고산에 보면 고산에 하는 교육 공동체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정읍에도 그런 게 뜨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제 아주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 지금 그 전문직 시험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으나 이것도 제가 참 이렇게 거부하기 어려운, 저도 선출직이잖아요. 거부하기 어려운, 상당히 그 파워가 있는 분이 직접 하지 않고 직접 하기 다 체면이 있으니까 다른 분한테 전달해가지고요. 아무개 교사가 이번 전문직에 임시했는데 이 교사가 좀 관심이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 전달하는 분이 김상 교육감한테 자기가 안 좋은데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주시라고 표현 그렇게 하래요. 이름만 지금 주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인사과장 전화를 했어요. 일요일간 교사님과 확인하고 있으면 명단을 빼라. 기다리면 그대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패와 반칙 절대 안 된다. 아직도 안심을 못 하거든요. 소외와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공공성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이걸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복 지원하고 현장 체험학습 지원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아이들 안 보내도, 학원에 안 보내도 되는,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고, 아까 이제 교과서 도덕성 회복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교사들이 기억하시죠? 학원지 배웠지 이런 교사들 지금 그거 걸리면 그냥 진입 들어갑니다. 교사 일을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경제 부담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대정부 제도 개선 요구를 하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인데 그건 초당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걸 하게 되면 일단 교육권을 없애자는 거예요. 교육권 없애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때 그 2012년 대선 때요.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부장은 누구냐? 아세요? 두 사람이 떴어요. 김상봉, 김승환. 두 사람이 떴어요. 김상봉, 김승환.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딱 마음을 결심했거든요.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우리 전북이 좀 똑똑한 체계로 내가 마음먹고 가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인력 번제는 내가 왜 가냐? 그래서 그때 결심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말이 다 무조건 김상범 믿는 걸 이렇게 이 결심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간부 한 분이 교육감에 들어왔어요. 교육감님 저딱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말을 못해요. 하시는 뭐가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랬더니 저 교육부에서요. 어떤 국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전국 교육감님이 정권 바뀌는 걸 대비해서 살생부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그 살생부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 있나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더래요. 자기 이름 좀 빼달라 그러는 거야. 내가 살생부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쓸모가 어디 갔지 내가. 그리고 내가 교육부담도 내가 누구라 간부를. 그랬더니 이제 간부가 정말 안 만드시죠? 없다니까. 그 정도로 그때 그 당시 아직 말이 아주 무성하게 나올 거예요. 그 뒤로 자꾸 장관 이야기가 그랬어요. 나를 장관을 콜하면 내가 만약 가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대통령 조건을 걸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그래서 교육부 없애는 조건을 지금 초당적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성공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요, 대통령이 국가 교육위원회 소속됩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딱 대통령 되면서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아이들이 역사관이 문제다. 어떻게 6.25를 북침이라고 하냐. 아이들 역사관이 문제다. 역사 수능 시험 필수 과목으로 국사를 집어넣어라. 대통령 한마디에 수능 과목이 바뀐다면 이게 국가냐고, 정상이 국가냐고 이게. 자기가 공부를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어. 전장학 했잖아, 전장학. 학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교육과정 움직이는 거, 교사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손대지 말아야 돼. 우리 뭐 31조 사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 맡기라는 거예요. 교과서 편성은요, 교과서 편성 대학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중고 교과서에 대학교 수업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요, 뭐가 있냐면, 문제를 아주 어렵게 되면 제가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희한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어제 저녁까지 막 대통령 공격하다가,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콜하면 그냥 가버려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교육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교과서와 교육과정 수준을 적정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만약에 수학 교과서를 미국 수준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미국의 고3 수학 교과서 우리 중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3 수학 교과서 수준을 고3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갑자기 못하겠죠. 그렇죠? 단계적으로 써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점 수준으로 그렇게 나와버려요. 지금 수능, 수이 있죠. 그 시간에 그 문제를 수학 교사 때문에 풀려고 하잖아요. 100점 맞는 수학 교사가 1% 못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100점 다 나와버려요. 문제 잘 풀어요. 근데 끝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요. 참 우리 아이들이 우수한 게, 지금 전화가정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언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애기들은요, 엄마 아빠 따라서 밖에 나가죠.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아프리카, 러시아 어느 나라 갖다 놔도요, 이 아이들이 언어 습득하는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요, 엄마, 아빠가 영어하잖아요. 만약에 영어권에서. 제발 내 앞에서 영어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 때문에 영어 버린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수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줄을 못 세운다. 그러면 서울대 신입생 줄을 세워야 되면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독일은요, 일정 점수 이상을 되면요, 점수 다 무시해버려요. 신청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치 실질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인데, 지금 20.27, 그것을 25.27로 높여달라고 합니다. 아마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데, 그것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4에서 5까지 내려와 버리는 이런 거 장난만 좀 안 쳐고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이제 가면 갈수록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참고로요. 저기 경기도 교육청이요. 금년에 인건비 아직 편성 못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그만큼 지금 빚이 많은 거예요. 우리 전북교육청 빚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ES 고객님. 우리 전북교육청 빚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가르쳐 주세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빚 주고 일 못한다.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빚 주고 못한다. 금년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요. 그분들이 명퇴를 많이 하잖아요. 명퇴 이유로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무 힘들어졌다.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그렇죠. 겉으로 내세우는 것이고 속으로 뭐냐면 불안하던 돈이 불안하더라고요. 자꾸 연금 개혁한다고 하니까. 에? 그런데요. 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연금 수급률을 70%에서 60% 낮췄다, 10% 낮췄다. 그러면 일부에 낮춥니까? 그렇게 아니고 이제 막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요 10% 낮춥니다. 근데 5년 차까지는 9%, 10년 차까지는 이런 식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10년 미만 정도 남은 사람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거야. 그래야 연금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2학기에 엄청나게 또 많이 신청했어요. 각시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뭐라고 선심을 썼냐면 100%다 해주라 그랬어요. 시도교육청에 돈 없는데 그러니까 돈 지방채 발행해. 우리가 다 갚아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간부들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이 지방채 발행하면 다 갚아준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번에 막 엄청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입니다? 34%. 근데 막 교원들은 아우성이죠. 다른 데는 해주는데 왜 우리 전국은 이렇게 짜냐. 근데 잘못하면 삽입 못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경기도 교육청이 인건비 편성을 좀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이렇게 중요하죠. 주민참여 예산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이 안 들어갔잖아요. 요즘에 뭐 각 시도 뭐 지자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뭐 조례까지 제정해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잘 안 돼요. 네? 교육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교육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예. 저희가 모여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일 안 되는 데가 교육청이에요. 예, 이 자리에서 그냥 그런 말씀 해주시면 제가 또 확인할 거예요. 근데 진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정렬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기서요. 네. 여기서 그런 말씀 나가는 몰라가 교육장이니까 말씀하시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인식을 정책 위반자들이 잘못하고 처음부터 아예 잘못하고 이게 예산의 편성권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건데 자기들이 뭐 7억이 8억이 이미 편성해놓고 와서 참여해서 뭐 이렇게 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주 원론적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저기 편성을 이렇게 모든 예산 편성을 주민에게 다 줄 수 아니요. 있나요? 자주 재원 중에서 액수를 정해놓고 네, 자주 액수 재원 정해놓고 중에서. 이 범위 안에서 이제 그 갚는다 있잖아요. 그거를 주민들한테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순서를 그렇죠. 굳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주민 참여잖아요. 주민 참여를 어떻게 시킬 거에, 어떻게 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고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7억 원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놨는데 그제 살려줬더니 이제 이미 자기들이 공모를 이렇게 한다 방법 다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고 주민은 거기 가서 설명 듣고 거기 끄떡끄떡 오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야야. 좀 이제 변화가 있긴 하죠. 네. 많이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운영조리 시행 규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위원장을 내부에서 했거든요. 지금 호선으로 불려고 했습니다. 60% 이상 공개 모집하고요. 공개 모집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도 일부 인축하고요. 2014년에 신청 사업 297개였고요. 80개 사업에 도민 투표까지 했거든요. 지난번에. 온라인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 현재 지금 40개 사업이 활동됐고요. 저걸 보니까 바로 저거에 학생 꼭 참여하게 하세요. 학생 참여했어요. 했어요? 참여했어요. 했고
저게 그 시군 규모와는 다르더라고요. 그 규모가 지자체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이 받고 이게 아닌 거라고. 그리고 저것도 공모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아, 예, 예. 아, 여기까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질문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그 1강 했었을 때 김성주 의원님하고 그 강의 분위기를 좀 이 뒤에서 보니까 180만 교육의 수장이어서 그러신지 굉장히 무겁게 들고 계세요. 저 굉장히 즐거웠는데 사이사이 즐거웠어요. 아주 유익했어요. 근데 왜 이름이 또 긴장해갖고.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도 해주시고 네. 그 아까 이왕에 말씀이 나왔은 게 얘기인데 주민참여 예산에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 그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 신청한 그 38%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은 왜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허가가 안 됐는데 예. 일단 얘기하죠. 대기하다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시키는 거죠. 2월 말, 8월 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년 2월 말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교원 수급인데요. 예. 참 지금 상당히 교원 수가 좀 예,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그 전북 교원들 법정 충원율이요 89%였거든요. 지금은 70%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 교수다 줄이고 해가지고 그 MB 정부가 그렇게 심했던 것이 그 4대강 그 재원 프로그램이라고요. 거기에 싹 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기가 필요는 엄청 필요해요.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약간 성범죄라든지 또 이런 교사들의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전혀 징계를 모르고 있고 탈출을 모르고 있고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어느 중학교에서 그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데 교원법상 다 지켜줘야 하니까 이제 아까 교육감께서는 선생님 그 자체가 얼굴이 뭐 인생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도 그 선생을 학생들도 비워주는데 그 선생님은 각 학교에 막 한두 명씩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헌법학자이고 그래서 이 교육부 차원에서 입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시행 미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간혹가다 막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 좋은 거 있어요. 해결을 해달라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러죠. 제가 그 4년 동안 좀 강하게 했던 것이 학생 대상 성범죄 엄하게 참가했거든요. 그 평교사에서 교감 승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 교감에서 교장 승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과거 기록을 보니까 그 아이들 상대로 성범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미 다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중처벌 금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승진을 시켜? 안 되겠네 해가지고 승진을 안 시켰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재심 청구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소송까지 갔거든요. 근데 법원 판결이 그것은 교육감 고유의 인사건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끝났어. 그때 이게 막 전국 뉴스를 떴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런 걸 사유 이미 그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승진을 안 시킨다 이것이요. 아니 좀 정부 수립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당한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 교육부가 아예 그냥 이걸 저기를 뭐라 지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우리 교육청에 했던 것이 지금 모든 교육청에서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전력이 못하는 승진을 못하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이 범죄 있으면 강하게 징계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권자가
징계위원 회부하면서 중징계, 경기에 써서 내잖아요. 그 징계위원회에서 무력화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무력화시킨다기보다도 이게 같이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기서 엄하게 징계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깎아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을 누가 받냐? 교육감이 받아요. 교육감이 송방방을 쳐버렸다.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한 걸 갖다가 같이 좀 쓴단 말이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교사가 있죠. 도교육청 내에 뭐가 있냐면 질환구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하거든요. 사실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 사람이 그 징계 사유를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징계로 끝나서 될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쓰면 안 되겠다. 정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의사들, 변호사를 보고서 이 사람은 변호사 안 된다. 직권 면직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겠죠? 회부하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만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일단 교육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교육감님을 알고 계시지만 교육감님은 지금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죠?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아는데? 다 아세요? 일단 저는 아니 그 평소에 계속 와가지고 저쪽에 안쪽에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이영식 전 의원님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최찬우 의원님, 그 다음에 김진호 의원님, 그 다음에 이병화 의원님, 그 다음에 명배 의원님, 이철 의원님. 그 다음에 박재만 의원님, 이해수 의원님, 그다음에 최은희 의원님, 국주영 의원님, 박혜수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김남 의원님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제 박지만 의원이 오래전부터 패치. 아, 패친구요. 별로 안 치는 편이에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예. 보편적으로 학력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신체 지체나 정신장애 관련된 아이들은 어떻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약간 인성교육 말씀하실 때 저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20년 이상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교육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커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 돌아가면 잘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원래 그 환경에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부모를 변화시켜 놓으면 자녀들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전문 교육청에서 이제 학부 그 강사로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형식적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낮 시간에 학교에 와서 부모교육 개설을 해달라고 잘 오지 못하고 이제 또 오는 경우도 내 아이에게 점수가 높아 올라가기 때문에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그 학교 차원의 일반 사회에서 말고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아이들하고 부모님 그 상담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학부모 상담을 신청을 하면 부모님들은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해 상담을 받는다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서 교사와 상담 교사가 어떤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부분 이제 학력에서 심한 문제가 일어난 아이들인데 지원청별로 학생도 운영을 해요. 하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이 특별히 하는 것 중에 대학생 멘토링 하거든요. 고대나 사대 학생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대학생에서 할 수 있잖아요. 매년 지원청교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그런 아이들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점차 넓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부분은 사실 제가 4년 동안 한 요점을 둔 것이 학부모 교육 분야였거든요. 어느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똑똑해지기 이가 두려우니까 방송작을 하는 것이고, 교육 권력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 권력도 학부모가 똑똑해지는 거 겁나거든요. 근데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뭐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떠나는데 떠난 다음에도 거의 학부모들이 교육 권력에 농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학부모를 못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이제 형식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학부모가 올 수 있는 시간대로 해라. 근데 이 학부모 형편이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학부모들이 이쪽 시간대가 좋은데 다른 학교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개별화하도록 하죠. 도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은 야간에도 합니다. 야간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부모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들이 뭐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싶은데 학교에 가도 설당이 없고 집에 가도 설당이 없고 주변에 이게 우리나라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2011년인가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시야 이게. 그 정도로 아빠 설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들 갖고 끌어내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많이 해요. 지역별로는 그 군산에 박재만 나가시는. 저희 군산에 보는 그 서해초등학교 있는데요. 거기는 아버지 학교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토요일날 잡았더니 토요일날요. 아침 10시인데 직장에서 잠자리잖아요. 10시인데 한 1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아빠들이 기회를 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고 있고 이쪽 전주에서는 해승고등학교를 잘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부자학교를 아빠와 아들이 같이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몇개 나가고 있고 그 아이들 위한 부모 상담 이런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센터가 가장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언제든지 신청하면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고 아까 맨 마지막 부분이 다 됐나요? 상담교사. 상담교사, 사설교사인데요. 그 사설교사가 학교 도서관 기능법 시행령에 사설교사 배치 기준이 있는데요. 학생 1,500명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52명인가요? 우리가 24만 명이니까 그걸 나는 한 160명 우리가 대전 받아야 되는데요. 키우는 정부 주잖아요. 그래서 52명이고 전문 상담교사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키워줍니다. 근데 그런데 교사 키워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뭘 하냐면 전문 상담사를 하는 거예요. 전문 상담사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처음에는 4대 6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 교육부가 할 테니까 니네 이렇게 해라. 근데 첫 해부터 이게 어겨버렸어요. 살이 다 안 줬어. 그러더니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2대 8까지 내려가고 언니가 그냥 떠넘기게 했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가 교육감님 메일로. 잠깐만요. 네네. 엉뚱한 질문을게요. 만약 그러니까 규정이 쭉 지금 늘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부에서 뭐 정책이 바뀌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데 교육부에서 이 흔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쭉해서 보면은 뭐 교육부 뭐 트러블이 생기나요? 축소하면요? 네. 일단 생기죠. 일단 생겨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교육부에서 이게 학교를 내려 보내는데 저는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012년 2월에 학교 보내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냈거든요. 그 예산이 뭐였냐면 체육 수업 시간 갑자기 배로 밀리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건비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한 35억인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15억 정도로 되돌릴 뻔했어요. 안 쓰겠다. 그리고 그 교원들 있죠. 교원들 안보 체험 연수 시키는 특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전라북도만 안 시켰거든요. 그게 내가 되돌리고 우리 안 시킨다고 다른 시도를 다 시켰어요. 이번에도 이제는 올라왔더라. 올라온 거. 안보 체험 연수요? 그건 없는데. 아니 뭐 안부였던가 뭐 있던데. 안보 체험 연수는 없어요. 교원 체험 연수는 없어요. 한번 보시고 혹시 있으면. 네. 그거보다는 뭐 생활기록부 뭐 작성 연수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예. 밖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뭐 생활기록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뭐 많이 걸리고 복잡 뭐 바뀌는 것 때문에 임기인계가 되면 또 연수를 해야 된다고. 예, 이제 교육부가 자꾸 바쁘니까. 네.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필요한 예산. 그 예산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조금 이제 네, 질문도 많고 이제 후반부에 갑자기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거운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다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교육감님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저희가 아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이 귀중한 시간을 재능 기부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만 많으니까 제가 그 2010년부터요 특강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상도 다 갔어요, 다. 그런데 그 정권이 뭘 노렸냐면요, 이거저거 그냥 털어보다가 이걸 봤어요. 야, 저 친구가 지금 특강을 많이 다닌다. 수당을 상당히 받을 거다. 그러면 이제 1년에 100차례 나가면 그 수당 액수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 몇 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말이 된단 말이죠. 조정도 갖다 시키면 전북교육감 이름 뒷전에 두고 돈벌이를 다녀. 말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주고. 근데 이제 따라오냐면 소득세를 만약에 안 냈다 제대로. 그러니까 양수된다는 이야기에 딱 걸리는 거 해가지고 그것을 감사원에 뒤졌는데요. 나 혼자만 하면 좀 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제일 다 그렇다. 공이 다 그렇는데 다른 교육감들 그렇게 많이 안 나갔고 인천 교육감이 몇 번 안 나가면 몇 천만 원 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뒤졌는데 수백 번 나간 거 아니에요? 특강을. 근데 딱 3번 받았더래요. 강사료를. 덮어버리고. 저 때문에 인천 교육감이 단 맞아가지고 그냥 막 9시 있을 거. 그런 식으로 뒤지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